안녕하세요. 지난주 1, 2강을 마치고 오늘은 3,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시조에 대한 그 이제 개념과 그 개괄적인 짓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시조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맨 처음에 뭐부터를 할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제목을 제가 여기다 효과적인 시조 창작법 이렇게 해놨죠. 일단은 뭘 쓸 것인가, 뭐 만물이 다 시의 소재라 그랬죠. 그런데 만물을 다 그거를 뭐 어떻게 뭐 시가 되겠다 하는 거는 드물죠. 뭔가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종자억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자 운문 이론가인 루이스의 책을 보면 그 젊은이를 위한 시에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시의 종자를 얻는 단계가 있어요. 만물이 다 시의 그 어떤 제재라 그랬는데, 정말 그 시감이 되고 종자가 되는 거는 우리가 딱 어떤 거에 꽂혔을 때 그게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재는 종자를 이게 시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메모를 안 해 놓으면은 자동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아깝게 얻은 종자를 놓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 사고를 하는 단계로 거쳐야 돼요. 요 종자를 가지고 어떻게 사고를 풀어나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나무를 있다고 하면 나무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모든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죠. 그럴 때 그 나무를 자세히 관찰해 봐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제 오래된 고목이라든지 또 등이 좀 이렇게 굽은 나무라든지 요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이제 상상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의 그 정신 내부에서 이제 그게 성장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종자가 뭐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글을 쓸 때는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겠죠. 일단 나무를 정해 놓고 이게 이 나무가 고목이구나, 등이 좀 굽었구나, 이제 이럴 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가까운 데서 생각해야 돼요. 뭐 이제 이렇게 일을 잔뜩 하다가 뭐 등이 굽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든가 이런 거를 가까운 데서 일단은 끌어오셔요. 멀리 가면은 괜히 복잡하죠. 일단 가까운 데서 끌어서 이제 거기에다 뭐 할머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렇게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저렇게 등이 굽었구나, 아니면은 뭐 나무가 뭐 덜어 좀 이렇게 뭐 껍질이 좀 벗겨진 데도 있고 흠집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평생 동안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뭐 상처를 입었거나 이제 이런 거를 글로다가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구체적인 언어를 표현을 찾는 단계예요. 요 직전에 이제 시의 종자를 이렇게 키우려면은 그런 어떤 상간물을 끌어다가 이제 그 내용을 써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가 이제 등이 굽었다 하면은 그 뭐 지게를 지고 너무 일을 열심히 했다라든지 이제 요런 내용을 쓰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서정주 시인이 어느 날 이제 국화꽃을 딱 봤는데 그걸 꼭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그 어떤 누님에 대해서, 이 서정주도 역시 동네에 사는 어떤 가깝게 생각을 했어요.
동네에서 자기 마음속으로 어떤 흠모하던 이제 여인을 생각해내고 그 어떤 동네 누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일단은 동네 누나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물론 이제 국화는 가을에 피니까 아이고 뭐 봄 꽃철도 다 보내고 또 여름 또 그 뭐 천둥번개 치는 뭐 이런 그 날씨 참 천둥번개라는 거는 이 세상살의 어떤 풍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겪은 어떤 그 누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2,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풍상 겪은 어떤 누님을 형상화하는데 그래서 잠을 진짜 잠 못 자는 밤을 세기를 몇 날 몇 밤 해서 2,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졸이던 먼 세월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요 말을 찾느라고 2,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굉장히 이 시를 다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 딱 치고 국화옆에서 읽어보면은 그 부분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말 표현도 기가 막히죠. 그냥 봄꽃을 다 보내고 이러면 얼마나 밋밋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또 천둥과 천둥 번개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니 국화꽃을 피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소쩍새가 울어야 되고 또 먹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가 울어야 될까요? 그렇게 말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한마디로 예술이죠. 그렇게 표현 찾기가 어려워서 2, 3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참 그 먼 세월의 뒤안길에서 그 그리움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아마도 동네 어떤 처녀를 짝사랑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중년이 넘었겠거니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그 표현한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참 세 번째 그 구체적인 언어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참 하늘 아래 또 새로움이 없어요. 다 내가 좀 쓰려고 보다 보면은 이미 어떤 사람이 써먹었어. 그러면 그게 창작이 안 돼. 근데 서정주의 그 시 이전에 그렇게 표현한 시인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그 표현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조지훈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 승무를 지은 시인요. 그 승무의 그 조지훈이가 그 승무의 그 내용 중에 파르란이라는 말 있죠. 파르란이 깎은 머리, 뭐 박사고깔에 감춰오고, 그 파르란이를 생각이 안 나서 뭐 파랗다. 그 왜 이제 스님이 여승이 머리 이렇게 깎은 그 색깔이 아주 하얗다 못해 파랗잖아요. 예, 근데 아주 파랗다고 할 수도 없고, 뭐 하얗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래갖고 그 절에 들어가서 한 2년을 먹고 잤다는 거예요. 조지훈 시인이. 그래서 그 스님의 그 아주 새르고 깎은 그 머리를 보면서 파랗다, 뭐 하얗다, 하야스루모다, 파르스루마다 별별 다 그냥 뭐하다 해도 이게 아주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냥 탁 파르라니가 그냥 아주 그 섬광처럼 탁 터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파르란이라는 단어를
그 이전에는 누가 아무도 안 썼어요. 그 이후에는 뭐 누가 썼을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찾아 쓰는 게 일물 일어설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의 사물에 아주 딱 거기 들어갈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절에 가서 2년씩 지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도 고심했다는 그 흔적이 참 역력하지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화 옆에서라든가 그 승무라든가 아주 정말 대작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가 달래야 여태까지 유명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참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시 한 편을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시를 어떤 사회의 그 이슈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쓸 필요가 있죠. 아까 이제 일단은 뭐 저기 말씀드렸듯이 뭐 나무를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냥 막연하게 나무는 별게 다 들어와요. 그게 뭐 2, 3년밖에 안 된 나무라든지 뭐 잎이 다 떨어진 나무라든지 아니면 또 병이 든 나무라든지 아니면 고목이라든지 이래서 구체적으로 그 나무를 형상화해 나가야 되죠. 고목을 보고 할아버지를 연상했다라면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제 이런 거를 써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을 그 소재를 찾을 때 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사회의 이슈가 된다든지 이런 걸 찾으면은 글이 좀 성공적이고 남들이 이렇게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어요. 어떤 소재를 찾느냐에 따라서 벌써 반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은 벌써 이미 획득한 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를 한 편 또 소개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론이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면은 슥 그냥 뭐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하나라도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시조 한 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시조를 쓰신 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하고 같이 이제 사무국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운영이사로 또 우리 문협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이사님의 글입니다. 요 글은 우리가 이 시가 그 현대시, 현대시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겨난 지가 100년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쯤인가 그 100년을 기념하는 그런 그 어떤 행사가 아주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우리 열린시학회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지요. 그렇게 해갖고 100년을 기념으로 한 그 전국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제목을 이제 뭘로 했냐면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이제 이런 주제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공모전에 이제 이렇게 응모해가지고 당당히 이제 장원을 해서 상금 200만 원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많이들 응모하시고 그리고 한 편 써서 냈을 때 상을 안 타도 좋아요. 안 타면 안 탄 대로 작품이 하나 또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썼는데 어떤 사람이 상을 탈 만큼 잘 썼나 그러고 자기 거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공부가 돼요. 일단 내가 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갈 게 세 단계 올라갈 정도로 내 공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또 뽑히지 않았다고 실망할 건 전혀 없어요. 작품 하나는 건진 거잖아요. 그 작품이 얼마나 내 새끼인데 얼마나 또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일단 소재를 가까운 데서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을 생각하는 이제 이런 그 글인데 같이 감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같이 여러분도 읽어요. 그래야
그게 또 남고 쏙쏙 들어온답니다. 시는 속으로 우물우물 하면은 맛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외따른 길모퉁이 바람이 훑고 간 집, 깨어진 유리창에 베인 벼살들이 새하얀 국화송이에 조각조각 박힌다. 엄마 먼저 보내고 자식들 재금 나간 텅 빈 방 훈기마저 오래 품어주지 않아 이따금 변리 한 자락 문안처럼 다녀가고 모래 씹듯 혼밥으로 또 하루 저무는 날 모로 누운 뒷모습에 그늘이 짙어질 때 벽면에 가족 사진 곱씹는 홀로 아리랑 윤술처럼 피어나는 젊은 날의 기억들이 달물이 촉촉한 밤길을 발밤 걸어온다. 자그만치 이게 시조 사수를 써냈어요. 참 장원작일만 해요. 여러분이 응모할 때는 그냥 단수만 띡 써서 내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3수 이상은 써야 또 장원에 들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작가에 대한 역량이 돋보여요. 물론 단수도 아주 멋지게 쓰면은 뭐 근사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응모하는 사람은 그래도 작가들이 이만큼 3수 4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요렇게 생각해서 다소 좀 어설퍼도 좀 3수 이상 쓴 거를 장원작으로 뽑는답니다. 그건 이제 제 팁입니다. 저도 심사를 해봐서 잘 알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도 이렇게 4수씩이나 된 시조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일까 좀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한 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첫 줄을 첫 행을 외따른 길모퉁이 바람이 훑고 간 집 했어요. 소재를 가까운 데서 정하라 그랬으니 딱 뭐 가족과 뭐 고향 뭐 이랬으니까 거기에 딱 적합하잖아요. 이게 자기 집을 외따른 길모퉁이 바람이 훑고 간 집. 이거 이제 뭐 쉽게 놀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바람이 훑고 간 집. 요 1급자 안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는 처음에 읽을 때 뭐 외따른 길모퉁이에 집 한 채 있으면 거기 봄바람도 불고 가을바람도 불지 뭐가 특별나? 그런데 바람이 훑고 간 집 안에 이 바람은 뭘 뜻하겠어요? 온갖 그 삶에 있어서 가진 풍상을 그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바람이 훑고 갔어. 그러니 분명 이 집에는 어떤 사연이 있지요. 그렇죠. 벌써 깨어진 유리창에 베인 벼살들. 참 깨어진 유리창 하면 벌써 뭔가 산산조각이 난 어떤 그 사연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인 벼살들이 새하얀 국화송이에 조각조각 박힌다 그랬어요. 벼살들이 그냥 벼살이 아니에요. 깨진 유리창에 그냥 베였어. 그러니까 어떤 그 정말 사연이 정말 기막힌 사연이 있을 법하죠. 거기 새하얀 국화송이는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두수에 가서 어머니의 그런 어떤 그 이별 그게 나오죠. 엄마 먼저 보내고 자식들 재급날. 엄마도 먼저 가고 자식들도 시집장가 다 가서 제 길 따라 나갔어요. 예, 그러니 텅 빈 방 훈기마저 오래 품질 않아요. 그냥 훈기가 없어요. 제 빠져나가고. 여러분이 여러 가족이 복닥복닥 살 때는 훈기가 있지만은 안 그렇죠. 그래서 이따금 변내 한 자락이 문안처럼 다녀가요. 그냥 가끔 그 지나가는 햇빛만 문안 그 훈기마저 없으니까 햇빛이라도 잠깐 들르면 좀 그 바람에 따뜻할까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했죠. 여기에서 문안처럼 다녀가고 한 거는 이미 햇빛이 그냥 햇빛이 아니죠. 의인한 햇빛이죠. 뭐 햇빛이 어떻게 문안을 다녀요? 그냥 비치고 지나갈 뿐인데 요게 이제 바로 시의 맛이 어떤 의인화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저녁이 돼요. 모래씹도 혼밥으로 또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가요. 예. 그러자니 이제 또 혼자 또 그냥 혼밥을 그냥 모래씹도 터고 또 잠은 또 자야 또 이제 되니까 몰아놓은 뒷모습에 그늘이 짙어지죠. 이거는 이제 따님이 이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맨날 이제 그렇기가 십상이잖아요. 예, 그러는데 이제 또 노인이다 보니까 뭐 호흡기 질환도 있고 없던 병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밀려온 마른 기침이 포말처럼 또 부서져요. 쿨룩쿨룩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또 벽면에 가족 사진을 꼽집어요, 혼자. 참 벽면을 딱 보니 정말 거기에 그냥 행복했던 지난 날이 다 그 가족 사진에 있지요. 이렇게 홀로 아리랑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쓸쓸한 게 떠오르죠. 거기에서 이제 윤술처럼 피어나는 젊은 날의 기억. 참 반짝반짝 그땐 참 행복했지. 그때 얼마나 그 우리 지나간 추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이제 곱씹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해져.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도 있죠. 달이 떴어요, 창밖에는. 자기가 본인의 눈에 눈물이 가족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다 보니까는 그냥 아주 밝은 달빛이 거기 달무리가 진 것 같아요. 비가 올라르면 왜 달무리가 지어가지고 뿌옇게 보이죠? 그 달 가장자리 달무리 아시잖아요. 그거는 진짜 달무리가 아니에요. 본인의 그 눈에 그 눈물이 그 고여가지고 그냥 깨끗한 달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달무리 촉촉한 밤길을 발밤발밤 걸어온다. 그 가족들이 그 추억이 그냥 막 그 생각하는 건데 그냥 그 가족들이 발밤발밤 걸어온다고. 요게 이제 바로 시의 맛인 거예요. 상탈만 하죠? 네. 예. 참 잘 썼어요. 네. 예,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시조 문단에 또 이제 당당히 이제 가는 계기가 됐죠.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 주위에 계신 분이 참 훌륭한 분이 많아요. 예, 그렇듯이 참 친숙하게 다가오잖아요. 아, 내가 아는 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말도 해본 분. 얼마나 그 실감나요. 그 어떤 아주 좋은 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봤다면은 더 그 실감이 나는 법이에요. 또 그 시가 안 잊어버리고요. 예, 이제 그런 또 효과가 또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그 계신 분의 좋은 시를 또 감상을 했고 이제 제목 붙이기를 이제 들어가죠. 여러분이 이제 시에 그런 어떤 그 종자를 해서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갔으면은 제목을 또 붙여야겠죠. 제목은 그 얼굴과 같아요. 독자와의 어떤 첫 만남이 될 수 있죠. 이 제목을 보고 그 좀 읽기 싫다 이런 게 있고 그 제목을 보고 괜히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 이 사람은 뭘 쓰려고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역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제목을 뭘로 붙일까 고심을 하다가 무제라는 제목을 붙여. 그러니 얼마나 그 제목 붙이기가 그 좀 힘들다 하는 그 한 단적인 예의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은 무제라는 제목을 쓰지 마세요. 그 배우는 분들은 그 무제라고 써놓으면 독자한테 그 어떤 그 성의가 없어 보여요. 오죽하면 무제라고 썼어. 그걸 뭘 어떡하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하라고. 무제라고 쓰는 것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그런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읽는 사람이 알아서 어디 좀 제목을 달아보세요 하는 부탁의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 배우는 입장에서는 무제라고 쓰면은 자칫 좀 건방져 보인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능력하다라고 또 느낄 수도 있는 게 되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목 붙이기 요령을 또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우리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큰 범위를 피해야 돼요. 제목의 범위가 넓으면 내용이 빈약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참 가을이죠. 정말 가을 좋아요. 막 시가 막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냥 찬바람에 옷깃에 살살 들어오니까는 천고마비의 계절 코스모스는 한들거리죠. 그냥 황금 들녘은 그냥 그야말로 벼가 누렇게 일어서 이제 오곡이 무르익는 황금 벌판이 탁 펼쳐져 있죠. 그냥 이것도 갖다 집어넣고 저것도 갖다 집어넣고 오죽하면 그냥 밤송이까지 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범위를 가을 크게 잡아놓고 그걸 다 집어넣다 보면은 내용이 빈약하고 독자한테 뭘 전달했는지 그냥 뭐 흐지부지 아주 희미해요. 내용이 빈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요런 걸 그거를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오합지졸이 되죠. 이 오합지졸 제가 한문으로 썼는데 오합지졸이라는 이 한문 뜻 그 내용 그대로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가 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모습 상상이 되죠. 예, 오합지졸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 까마귀 떼만 보이지 무슨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너무 크게 정해놓고 오만 그 가을에 대한 거 다 집어넣을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뭐 벼면 벼, 또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뭐 이렇게 정해갖고 벼가 누렇게 익어서 이렇게 고개가 숙어져 있으면은 참 뭐 어떻게 이제 정말 사람은 정말 그 연글수록 고개를 숙이는구나 요런 그 메시지를 전하든지 또 코스모스가 이렇게 한들한들한 거 그거 하나를 딱 보고 정말 그 코스모스를 보니까는 아까 그 서정주가 그 국화에서 그 흠모하던 누님을 생각했듯이 참 소녀 때 아니면은 소녀 시절에 내가 정말 그 사랑하던 어떤 아주 그 날씬한 그 한들한들한 그 소녀를 생각했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그 소녀에 대한 이제 어떤 그리움을 할까 이제 요런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은 이제 독자들이 나도 그랬어 이제 이러면서 공감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 이제 너무 제목을 큰 범위로 잡지 마시라는 것. 그다음에는 이제 간결하고 많은 의미를 함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간결하고 많은 그 의미를 함축하려면은 상징과 암시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시를 대표하는 내용을 암시를 해주고 또 간결한 제목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독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하고 그 많은 의미를 함축하라 하는 상징적인 제목을 쓰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술적이거나 한문은 되도록 피해야 돼요. 그리고 신선미를 주는 어떤 우리말로 쓰셔요.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파르라니 이 우리말이 참 매력이 있는 게 파랗다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파랗다, 푸르스름하다, 또 뭐 퍼렇다, 시퍼렇다, 뭐 짙푸른 이렇게 파랗다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아주 이렇게 파르라니 그 스님이 머리 깎은 그것을 그렇게 파르라니 이렇게 할 수도 있듯이 그렇게 이제 아주 맛깔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괜히 정말 그 주제에 알맞는 그런 어떤 문학성 있는 그런 것을 써야지 한문이나 뭐 학문이나 또 이제 한문 투 뭐 학술적인 거 이런 거를 쓰다 보면은
그거는 학문을 전달하고 학문을 가리키자 하는 거밖에 안 되고 한문은 이렇게 좀 고답적으로 보여요. 옛날 사람이 왜 이렇게 고답적이잖아요. 뭐 오곡백화 뭐 천고마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답적으로 보이니까 이거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노인인가 보다. 근데 젊음을 아주 톡톡 튀는 젊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늙게 보이면은 일단 독자로부터 또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미를 줘야 되겠죠.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식상하면서도 낡고 그 진부한 제목은 쓰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문을 쓴다, 학술적인 거를 쓴다 그러면은 은근히 지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문학작품이 지자랑하자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독자층은 참 다양해요. 아주 정말 어려운 그 시절이 있어서 학교 문턱에도 못 갔던 분에서부터 학박사까지 참 다양해요. 그런 어떤 그 독자층이 있는 거를 감안할 때 우리가 쉽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목을 쓰셔야 좋아요. 잘못 쓰면 괜히 아이 지잘난 척하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번뇌, 진실, 화촉, 인연, 영혼, 이별, 상념, 고독, 운명, 뭐 미련, 슬픔, 그리움, 눈물 이런 거 제발 쓰시지 마셔요. 눈물, 슬픔 해도 그걸 쓰지 않고 독자들이 눈물을 탁 이렇게 흘릴 수 있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 표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 그 서정주나 그 조지훈처럼 그냥 2, 3년씩 걸려도 좋으니까 섣불리 그냥 내가 먼저 독자가 흘리기 전에 지가 먼저 눈물을 흘리면 절대 안 돼요. 그 주인공이 괜히 튀어나와서 나 슬퍼 이러는 그런 결과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눈물을 흘리게 해주고 독자가 어떤 그 슬픔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가서는 충격 효과와 재미성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젊은 사람 딱 이제 그 충격 효과 뭐 재미성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런데 이 충격 효과는 굉장히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죠. 그렇죠? 아주 쇼킹한 제목. 요런 게 또 독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흡인력이 있죠. 근데 사실은 초보자는 그걸 잘 못해요. 한참 노련하게 쓰다 보면은 그런 게 저절로 나오고 또 막 하는 책을 읽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이지 억지로 아유 쇼킹한 제목이 뭐가 있을까 뭘 써야 충격을 줄까 이러고 괜히 고민하질 마셔요. 예, 많은 책을 읽고 틈틈이 이제 그 교재를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렇게 그 어떤 그 지식이 좀 쌓여요. 그러면 그럴 때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너무 길거나 튀는 것은 또 삼가해야 돼요. 한때 제목을 또 길게 쓰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거는 또 역시 이것도 배우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질 못해요. 그 황지우 씨의 그 흐린 날 나는 뭐 주막에 앉아 있을 거다 이런 그 책 제목을 보셨죠? 이 황지우가 누굽니까?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 이분은 독자층을 많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유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 어떤 그렇게 써야 하는 어떤 그 철학적인 또 그런 그 내재해 있는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쓰면은 또 그 사람을 흉내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거나 튀는 거는 좀 이제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당대의 화제, 토픽, 이슈, 그런 거를 또 나타내는 제목을 쓰셔도 좋죠. 근데 아주 우리는 정말 그런 이슈가 홍수처럼 몰려와요, 지금.
첫째 그냥 올 같은 해는 코로나19. 아주 제가 코로나19를 그냥 그런 그 제목으로 쓴 글을 아마 100편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식상하대요. 그래서 전 코로나19에 대해서 안 썼어요. 아무리 잘 써도 이건 좀 튈 수가 없다. 그거를 좀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선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구호가 되기 쉬워요. 너도 나도 다 그거 하니 아무리 잘 쓴들 뭐 눈에 띄기나 해요. 아이고 또 그 얘기구나. 그냥 또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또 당대의 그 화제 그게 물론 이제 시의 제목으로 좋지만은 너무 많이 쓸 때는 좀 한 발 물렀다 좀 뜸을 푹 들인 다음에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뜸 들이는 말 아시죠? 밥이 뜸이 덜 들면 어때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해야 되고 또 해학적인 제목 같은 거 그런 것도 함부로 쓰면은 굉장히 또 가볍게 느껴진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주의하고 여기에 아주 제목을 잘 갖다 앉혀 나가지고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을 써서 신춘문예에 당당히 이렇게 또 등단을 한 2016년도에 등단한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그 시를 한번 여러분 또 감상을 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이슈를 또 제목을 또 어떻게 근사하게 놓고 이렇게 써서 당당히 신춘문예에 등단을 했나 요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밤늦도록 소슬바람 별자리가 휘고 있다. 모래 폭풍 여기에 모래 목풍이라고 요렇게 좀 오타가 났는데 모래 폭풍입니다. 요거 이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폭풍 부는 방이 공중으로 떠올라도 심다른 연필을 지고 청년은 잠이 든다. 청년은이에요. 을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치다 보니까 오타가 많네요. 심다른 연필을 지고 청년은 잠이 든다. 도시계곡 빌딩 숲을 또 감는 회리바람. 도마뱀 꼬리 같은 추인 것만 질겅대고 수십 번 눈물로 심은 비정규직 이력서. 윤기나게 닦은 구두 구름 위에 올려놓고 조간신문 행간에서 술빵 냄새 맡는 아침. 환청의 발걸음 소리 꽃멀미에 가볍다. 야, 일단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구름, 지금 제목 그 붙이기 그 공부하고 있죠. 구름 위에 구두. 세상에 시인들은 다 또라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구름 위에 구두가 어딨어요. 근데 이게 시인은 가능하다니까. 이게 바로 시의 어떤 묘미예요. 상징으로. 구름 위에 구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왜 뜬구름 잡기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이런 것을 암시하잖아요. 아까 상징과 암시가 있는 제목을 쓰라 그랬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이제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쓴 건데 바로 그 비정규직의 어떤 비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쓴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그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습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또 이제 그 관계부처에선 관계부처대로 얼마나 해결 방안이 없어요. 많은 청년 실업자. 참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썼는데 거기에 뭐 나는 뭐 비정규직이다 맨날 뭐 이력서만 쓰다 만다 어쩌고 저쩌고 썼으면은 그건 누가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시적인 어떤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게 쓰면. 그런데 이 사람 여기 보세요. 이제 한 줄 한 줄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 시나 시조를 처음 이런 대하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겪어왔기 때문에 잘 알죠. 예, 읽겠습니다. 밤늦도록 소슬바람 별자리가 희고 있어요. 밤늦도록 뭐 공부하다 이제 이렇게 밤이 늦어요. 그런데도 별자리가 어떻게 혀요? 별이 이제 저기 있는데 별자리 여기에 8자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이 돼 있죠. 그렇죠? 별자리는 뭐예요? 근사한 자기가 원하는 자리잖아. 근데 그놈에게 허리만 휘었지 그게 벌써 휘었다 하면은 별자리가 빛나고 있다. 이랬으면은 정규직이 된 거야. 근데 별자리가 희고 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물 건너갔어. 그렇게 뜻을 이해해야 돼요. 요거는 아주 이렇게 함축적인 언어에다가 그런 어떤 그 숨은 의미가 있죠. 모래 폭풍 부는 방이 공중으로 떠올라도 정말 뜻대로 안 되니까 이 공부하고 있는 방에 그냥 모래 사막과 똑같아. 모래 사막이 어때요? 정말 아주 갈증나고 정말 괴롭죠. 그래서 자기 방도 모래 폭풍 부는 방이 그냥 공중으로 떠올라줘. 그냥 아주 돌지경이야. 응. 돌지경이에요. 그죠? 응. 그리고 심다른 연필을 쥐고 청년은 잠이 들어요. 우리가 참 지금 뭐 볼펜 쓰지 연필 쓰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적인 어떤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심다른 연필 하면은 벌써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심이 닳도록 몽당 연필이 되도록 그 공부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더 탁 그게 와닿아요. 그냥 뭐 볼펜을 몇 개씩 쓰도록 뭐 공부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맛이 안 나잖아. 시적인 맛이. 그렇죠. 시는 어떤 이렇게 시어에 적합한 거를 골라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공부하다 잠이 들었어. 그러는데 도시계곡 빌딩 숲을 또 감는 해리바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곡 빌딩 숲이 뭐겠어요? 도시에 그 어떤 직장이 많잖아요. 빌딩이 쭉쭉 올라가 있는 사무실에 거기를 그냥 또 해리바람이 휘감아요. 아주 문 좀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옵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또 해리바람이 그냥 또 휘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뱀 꼬리 같은 추인 것만 질겅댈 수밖에. 여기에서 도마뱀 꼬리는 뭡니까? 도마뱀 꼬리가 그 비정규직이잖아요. 그 정규직 그 뒤에 그 맨 꼬레비 그거를 또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비정규직 이력서가 나오죠. 수십 번 눈물로 심은 비정규직 이력서야. 그냥 정규직으로 오라는 데는 없고 그냥 비정규직만 이 사람 했어. 그러니까는 그거를 도마뱀 꼬리라고 이렇게 또 그런 껌을 주인공 그냥 껌만 그냥 허리를 없으니까 껌만 씻고 있었다 이러면 시가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도마뱀 꼬리 같은 추인 것만 씻고 있지요. 윤기나게 닦아놓은 그 닦은 구두를 구름 위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뜬구름만 잡죠. 그 윤기나게 정말 어디서 이제 오라 그러면 고노목을 신고 그냥 뚜벅뚜벅 넥타이를 탁 메고 갈 텐데 그거에 없으니까 그냥 역시 그냥 구름 위에 올려놓고 조간신문 행간에서 그 술빵 냄새나는 아침에요. 남들은 다 넥타이 메고 그냥 구두 신고 그냥 뭐 그냥 투벅투벅 그냥 가고 이러는데 그냥 뭐 자기는 오라는 데 없으니까 그냥 조간신문 구인난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냥 아주 코에서 진짜 아주 쉰내가 나죠. 그죠? 미칠 맛이죠. 그거를 이제 조간신문 행간에서 술빵 냄새 맞는 아침이라 그랬어요. 남들처럼 그렇게 출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아주 얼마나 정말 그 비참한 그 자기 심정이 여기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청의 발걸음 소리 꽃멀미에 가볍다. 환청이 들려 막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어떤 발걸음 소리가 들려.
그게 이제 꽃물미죠. 그 꽃이 뭐겠어요? 다 이렇게 그 어떤 그 목적을 이룬 사람들의 어떤 그 의미를 나타내죠. 그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안 되다 보니까 환청이 막 들려. 그냥 자기가 구두를 신고 그냥 막 그 출근하는 어떤 거를 환청으로다가 느끼죠.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이 그 비정규직에서 그 머물러야 되는 어떤 비정규직도 없는 거야. 또 도마뱀 꼬리는 왜 도마뱀은 탁 잡히려면은 꼬리를 탁 자르죠.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냥 조간신문이나 들쳐거리고 구인난 그거를 보다 보니까는 그냥 그 환청이만 들리고 그냥 꽃멀미에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그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이나 요런 거를 요렇게 9줄에다가 아주 곰삭게 요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요, 신춘문예를 10년을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늘 보는 사람인데 아주 어떻게든지 신춘문예를 하기 위해서 10년을 냈는데 10년 만에 됐다래요. 예. 아이고 나는 한 번 오고 체중심 3번 떨어지고 한 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사람처럼 안 됐나 보죠. 아니 난 그거 죽어도 못해요. 그냥 편하게 살지. 누가 그걸 하고 있어 10년을. 그렇죠? 네. 아, 참 이렇게 정말 목적을 가진 사람은 10년도 좋고 뭐 조지훈이나 뭐 서정주처럼 대가가 될 수 있는데 아이 난 그렇게는 못해. 에이 그러니까 그냥 뭐 근데 난 그냥 뭐 이렇게 좋아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3강이 지금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또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